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가 크게 흥행을 했었죠. 그중에 그래비티는 우주 정거장과 우주 왕복선이 인공위성의 파편에 의해 파괴되는 모습을 매우 극적으로 보여줘서 우주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 1월 4일 과학기술위성 3호가 2009년 2월 미국과 러시아 통신위성 간의 충돌로 발생한 파편과 그린란드 상공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주 파편이 크기가 20cm 정도로 무척 작고 과학위성 간의 거리가 불과 2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위험도가 컸지만 우주 환경의 영향으로 궤도가 바뀌면서 당초 우려했던 23m보다 훨씬 먼 1km 거리를 두고 위성을 지나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2013년 11월 발사돼 611km 상공에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씩 돌면서 우주과학 관측 임무를 수행 중이며 오는 11월 임무가 종료됩니다. 우주의 쓰레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 지구는 물론이고 지구 주변의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도 위협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위성이 이런 위협을 가까스로 피해갔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형 교수님과 함께 이것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주 쓰레기랑 부딪힐 뻔했다고요. 네네. 쓰레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앞에 널려 있는 그런 이제 집안 쓰레기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주인 없는 물건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인공위성의 파편도 될 수가 있고 네. 예전에 이제 우주왕복선이 움직이면서 우주 유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떨어뜨린 이런 물건들도 다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자리를 우리가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는 제자리 찾지 않는 모든 이런 물질들은 이제 쓰레기처럼 이제 여겨지는 건데요. 페인트 조각 같은 경우들은 정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1cm 미만일 수도 있고요. 네. 뭐 어떤 나사 같은 경우는 뭐 1, 2cm 정도 될 수도 있고 뭐 장갑 같은 거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10cm 이상 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쓰레기도 위협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 어떤 충격을 주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것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네. 자동차가 충돌하더라도 100km로 충돌하는 거하고 60km 충돌하는 거 틀리죠, 시속이.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차 충돌하는 거하고 큰 차 또 틀리겠죠. 네. 결국은 질량과 이제 속도의 차이인데 이 자그마한 물체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속도가 보통 충돌할 때 속도가 초속 한 7, 8km 됩니다. 1초. 7, 8km요? 초속. 시속이 아니라 초속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네요. 총알이 빠를 때가 초속 한 1km쯤 나오는데 네. 초기 속도가 그거보다 한 7배, 8배. 우주에서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군요. 실제로 지구를 벗어나는 우주선들은 그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의 빠른 속도, 총알의 10배 이상의 속도이기 때문에 조그만 물체라도 충격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면 지구에서라고 따진다면 뭐 어느 정도의 충격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그마한 페인트 조각 하나가 이제 충돌한다, 우주에서. 네. 그러면 이제 소형 경차 있죠. 소형 경차가 100km로 달리다가 충돌하는 거. 엄청나네요. 그럼요. 여태까지 뭐 이렇게 부딪힐 뻔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위성하고 러시아 위성이 실제로 충돌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007년에 이제 중국에서 자국의 위성을 갖다 요격한 적이 있거든요. 로켓을 쏴가지고 파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우주 쓰레기가 그럼 엄청 많이 많아진 거죠. 그게 발생했겠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비티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그런 위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2013년 말, 이제 1년간 넘은 그런 위성이거든요. 네. 전체 원하는 수명이 한 반밖에 안 지난 그런 위성인데 만약에 충돌했으면 그 수백억이 날아가는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겠죠. 네, 그럼요. 이런 우주 쓰레기들을 좀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쓰레기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치워야죠. 버린 사람이 치우는 거죠. 네. 제일 좋은 건 버린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내 집 앞 쓰레기 내가 치우듯이 해서 위성을 올린 나라에서 이제 회수하는 것까지 가가지고 가져온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제 공조로서 우주 쓰레기 치우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쏘아올린 위성을 미국이 가서 치운다라고 했을 때 네. 중국이 허락하겠냐 이거죠.
여기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기술이 핵심돼서 그 기술도 집약된 있고 것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위성이 하늘에서 뭘 했는지 첩보 위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린 사람이 키우는 게 제일 좋은데 보일 수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감시해가지고 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방법, 그 네. 방법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10cm 정도까지 감시가 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앞으로 한 6조 원을 더 들여가지고 3cm 이상을 다 이제 추적하겠다. 네. 근데 이것이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역할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국제 감시망에 우리나라도 이제 최소한 수백억 원은 들여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가 항공우주연구원, 그 다음에 공군 같이 해가지고 우주 감시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 네, 그렇군요. 우주 기술이 개발을 할수록 우주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주 쓰레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에 대한 기술 개발도 시급해 보입니다. 올해 유일하게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혜성이 지구를 지나갑니다. 환상적인 파란색 꼬리를 지닌 러브조이라는 이 혜성은 해가 진 뒤 서쪽 하늘에 있는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 사이를 4등급 밝기로 빛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러브조이 혜성은 지난 2011년 아마추어 천문학자 테리 러브조이가 처음 발견한 대혜성으로 지구에서 약 7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이번을 놓치면 8,000년 정도 뒤에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해성 탐사선 로제타의 해성 착륙으로 해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은 해성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2014 Q2 러브조이 해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해성 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눈에 보이는 혜성이 거의 없었어요. 이 혜성이 이제 그래서 밝아지면서 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네. 그 얘기는 이제 도시에서 겨우 보일 수 있는 정도, 맨눈으로. 쌍안경으로 좀 더 잘 볼 수 있는, 그래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혜성이 오랜만에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제 관심이 갖는 거고, 하여튼 올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는 올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혜성일 것 같은데요. 뭐 연말쯤 돼서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름 자체가 러브조이. 네, 굉장히 재밌죠? 예뻐요. 예, 좀 오글오글 거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뭐, 이름 어떻게 붙여진 건가요? 설레긴 한데요, 저는. 예. 이 혜성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 사람 이름이군요. 사람 이름이에요. 러브조이라는 사람이 이제 호주에 있는 아마추어 천문가입니다. 네. 그 남반구에는 별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땅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남반구에서 새롭게 보이는 그런 혜성들은 호주에서 발견하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호주가 또 초원도 많고 땅이 넓다 보니까 별 보기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러브조이라는 이름의 해성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러브조이 사람이 이제 이게 5번째 발견한 혜성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러브조이 혜성 우리가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익숙한데 러브조이가 특별하게 뭐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러브조이라는 호주의 아마추어 천문가 이름을 딴 거고요. 2014 Q2라고 하는 거. 네. 2014년 Q2라고 하는 것은 A, B는 1월이에요. A가 1월 상순, B가 하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I, J는 겹치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쓰는 거고. 그래서 Q2라고 하는 것은 2014년 8월 하순에 두 번째로 발견된 혜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이 해성이요. 네네. 맨눈으로 또 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밝기의 해성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좀 힘들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도시는 불빛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6등급 정도가 이제 시골에서 눈을 볼 수 있는 한계거든요. 네. 이 혜성에 밝아졌을 때 이제 1월 요 무렵이 이제 가장 이제 밝아지는 무렵인데 거의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근데 이 4, 5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볼 수는 있지만 시골 하늘의 경우 얘기고요. 네. 도시에서는 3등급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도시에서 좀 보려면 쌍안경 정도는 같은 있어야 게 된다. 그리고 필요하겠네요. 이제 혜성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긴 꼬리 생각하시는데 꼬리까지 보기 쉽지 않고 네. 꼬리 정도를 보시려면 일단은 사진 속에서 그 망원경으로도 이 노출을 오래
두고 찍은 사진 속에서만 꼬리가 잘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밝은 혜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혜성을 꼭 한번 보고 싶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 지금 요새가 굉장히 좋을 때거든요. 현재 위치가 이제 황소 자리에 있는데 황소 자리면 저녁 때 보이는 거예요. 네. 점점 고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순서부터 하수 넘어갈 때까지 예. 충분히 천문대 가시면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저녁 하늘에서 새벽이 아니라 저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혹시 난 꼭 한번 혜성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이제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달이 사라지면서 별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혜성은요, 한번 지나가면 그 뒤에는 또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혜성 보통 주기가 있는 게 있고 이제 주기가 이제 없는 것도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주기가 8,000년쯤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기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네.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렇네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봐서 한 8,000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긴 주기로 아마 우리가 다시 보기 힘든 그런 네. 혜성인 것 같습니다. 네, 러브조이라는 참 예쁘고 또 로맨틱한 이름을 가진 혜성. 이번에 가면 8,000년 뒤에나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천문대 찾으셔서 예쁜 혜성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표면 온도 462도, 기압은 지구 해수면의 92배 수준. 납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워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옥 같은 환경. 그래서 유인 탐사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행성입니다. 그런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곳에 하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밝은 천체.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일까요? 비너스라고 불리는 금성은 달을 제외하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입니다. 이렇게 밝은 이유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는 점도 있지만 행성 전체를 매우 두꺼운 대기가 덮고 있어서 햇빛을 잘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성의 두꺼운 대기 때문에 금성 표면 온도 460도가 넘는 그야말로 열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금성은 생명체가 사는 건 물론이고 유인 탐사도 감히 엄두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가 이러한 금성을 탐험하는 색다른 방법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과연 어떤 방법인가요? 네, 금성 정말 보기에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리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태양계에서 가장 사람이 살기 힘든 행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온도가 한 460도.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 용광로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역대 그 탐사선이 바닥에 착륙을 거의 못했습니다. 뭐 착륙하다가 녹겠어요. 예, 그리고 뭐 이 황산에 비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식도 되고 네. 근데 바다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뭐 이제 건조한 편인데 네. 이 뭐 웬만하면 작동이 안 되겠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곳 태양계에서 금성인데요. 이 금성에 유인 탐사를 하겠다. 이게 가능한 예,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번 이제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하복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금성의 높은 고도의 대기에다가 비행선을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한 50km 정도 위에다가 비행선을 한 200m 가까운 비행선을 띄우는 건데요. 네. 그 정도 높이 올라오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죠? 그럼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바닥의 온도는 한 500도 가까이 되지만 이 정도 고도 한 50km 정도에서는 온도가 한 75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도 제일 더운 곳은 50도 넘는 곳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좀 시원하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면 기압도. 네. 화성은 대기가 두꺼워서 이제 바닥의 기압이 지구의 한 90배쯤 돼요. 네. 금성의 대기는 90배쯤 돼요. 네. 근데 이게 50km 좀 올라가면 대기의 기압이 거의 1기압하고 비슷합니다. 네. 지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압도 거의 1기압 비슷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가 두껍다 보니까 방사능을 많이 막아줘요. 그 화성 같은 경우는 방사능 때문에 이제 탐사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방사능도 어느 정도 대기가 막아주지, 기압도 비슷하지, 온도도 지구와 큰 차이 안 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선이 가가지고 네. 쭉 하강하다가 지상 50km 정도 높이에서 이제 낙하선을
투하하고 그 낙하산이 펴지면서 비행선이 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유인 우주인들이 갖다 놓고 네. 한 다음에 이제 금성 위에 떠가지고 예. 금성을 돌면서 비행선이 금성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데요. 이론상으로는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가능할지가.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첫 번째는 돈이죠. 예. 예산적으로 과연 이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네.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구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좀 더 해결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과연 그렇게 거기서 유인 탐사를 해서 실익이 무엇일까? 그렇죠. 사실 화성만 하더라도 인류가 가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굳이 금성 대기권에다가 비행선 띄워서 사람들이 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 지구가 훨씬 더 낫죠. 그래서 그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힘들게 네. 비싼 예산을 물론 이제 무인 탐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공중 도시 뭐 이런 건 안 되나요? 그런 걸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라면 지구에서 공유도시 만드는 게, LCM이라는 영화처럼 그런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네. 재밌는 발상이긴 한데 과연 이 예산 대비 네. 과연 그런 필요가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무인 탐사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인 탐사까지는 좀 무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데 나사가 이런 가능성을 발표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렇죠. 네, 네. 과학은 인간의 허무맹랑한 상상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런 허무맹랑한 상상이 현실이 돼 왔듯이 이번에 금성으로 비행선을 띄워서 탐사한다는 허무맹랑한 상상도 언젠가 우리가 현실로 접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소식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우주와 천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아래쪽에 보이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릴게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